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또 한 번 더 화상 강의 만나게 되었습니다. 3월 말 저희가 처음 화상 강의 할 때만 해도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걱정 많이 했고, 사실 지금도 완전히 안심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5월 둘째 주부터는 우리가 교실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5월 첫째 주 원래 수업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한 주만 더 조심하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화상으로 한 번 더 만나고 그 다음에 교실에서 수업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교육부에서 방침을 내린 바, 그래서 우리가 한 주만 더 제가 화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는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실은 반주 실습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강의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지난번에 슈벨트 연가곡집,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그 다음에 겨울나그네 백조의 노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략하게나마 가곡,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술 가곡이라고 하죠. 리트 예술 가곡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좀 알고 갔으면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업으로 우리가 노래를 반주할 수 있는 실습이면 더 좋겠다 싶었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 내가 또 무슨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반주 실습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실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는 이제 수업으로서는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 수월한 편인데, 저보고 이렇게 강의를 하라 그러는 게 오히려 더 힘들지만, 지난 시간에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백조의 노래, 이런 것처럼 슈베르트의 연가곡집을 공부하는 것만큼, 만약에 제가 1시간이 저에게 더 주어져서 여러분들에게 꼭 반주 실습에 필요한 수업을 하라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슈베르트의 연가곡집을 배웠죠.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슈만의 연가곡집. 슈만의 연가곡집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어떻게 보면 슈베르트의 연가곡집과 슈만의 연가곡집은 바로 예술가곡의 쌍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슈베르트를 얘기했으면 이제 슈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연가곡집, 예술가곡의 처음을 슈베르트가 열었다면, 사실은 어떻게 절정, 좀 더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서 어느 그 예술적 경지에 좀 더 올려놓은 사람은 바로 슈만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슈만의 연가곡집, 특히 이거를 우리는 시인의 사랑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슈만 연가곡집, 여기 독일어로 디틀리베 오프스 48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인의 사랑이죠. 자, 바로 여기도 지난번처럼 슈베르트의 연가곡집처럼 여기에서도 연가곡집이 전체가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16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곡들을 좀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곡을 좀 소개하고자 이 악보도 이제 다시 좀 주문을 하고 책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좀 아쉬웠던 것. 내가 좀 더 독일어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필요한 건 제가 독일어 사전도 좀 찾아보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슈만의 연가곡집, 뭐라고요? 시인의 사랑,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술가곡이라 하면 어떤 거였는지 우리 예전에 지난달에 슈베르트 얘기할 때 좀 했었습니다. 예술가곡은 19세기 낭만 시대에 음악과 시가 하나로 결합돼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선생님 그러면은 다른 가곡들은 뭐 음악하고 시하고 따로 가나요? 아니요, 따로 가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예술가곡이라고 지칭하면서 음악과 시가 하나로 이렇게 결부되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더욱더 음악과 시가 가까워져서 하나의 어떤 예술적인 경지까지 올려놓은. 왜냐하면 그전에는 음악은 노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심플 가사죠. 가사를 가지고 이제 뭐 저기를 하는 거라면,
가사도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시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심플한 가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요즘에 여러 가지 뭐 노래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요즘 미스터 트롯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미스터 트롯에 뭐 여러분들은 누구 팬이신지 모르지만 뭐 영탁 가수 이런 가수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러면서 나오는 노래들 있죠. 그거는 뭐냐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너는 집은 뭐 연신내고 뭐 저기는 저긴데 네가 왜 강남에 있어 너가 아는 뭐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말하듯이 그냥 얘기하는 거죠. 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함축적인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는 그냥 어떤 나열되어 있는 산문 형식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시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의 말들을 압축해서 딱 하나의 딱 아주 핵심적인 정말 언어를 이렇게 가려 뽑아서 만든 게 시죠. 바로 거기 시에다가 음악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음악이 우리가 그 전에 봤던 반주, 그냥 그 선율에 맞춰서 피아노가 할 수 있는 내지는 다른 악기들이 할 수 있는 화성적인 거를 채워놓는 그런 게 반주의 역할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부르고자 하는 성악 선율을 좀 더 받쳐주는 게 반주의 그런 주요 역할이었다면 바로 이 예술가곡에서의 반주는 피아노 반주는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예술가곡에서의 피아노는 하나의 혼자의 그냥 곡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성악을 같이 듀엣으로 같이 가거나 아니면 어떤 때 성악과 좀 더 다른 라인을 가지고도 가다가 서로 약간 갈등을 가지는 것처럼 이렇게 대치하다가 그 다음 또 합류했다가 또 좀 각자의 라인을 갔다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 반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게 바로 예술가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술가곡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독일어로 리트라고 하죠. 리트. 리트는 사실 노래라는 뜻이죠. 독일어로 리트, L-I-E-T, 그 노래라는 뜻인데 왜 이게 독일에서 예술가곡이라는 이 장르가 발달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독일에 유명한 그 당시에 아주 낭만적으로 낭만 시대에 아주 문학적인 게 많이 번성해 있었던 게 바로 독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겨울나그네 슈베르트 연가곡집 할 때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겨울나그네 다 누구의 시였죠? 기억하나요? 밀러의 시였죠. 밀러. 그리고 저기 백조의 노래는 새 시인이 나왔지만 주로 렐슈타트하고 하이네 시에서 그거를 거의 따왔죠. 그런데 오늘 바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슈만의 시인의 사랑 하이네 시인이에요. 하이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릴케도 굉장한 시인이었죠. 바로 그렇게 유명한 시인들이 그 당시 독일에서 많이 활동하고 많은 작품을 내놓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응받고 그런 시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음악도 독일에서 발달해 있었고 바로 그런 주옥 같은 시어들이 독일에서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장르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독일 예술가곡이라는 게 독일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슈베르트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시, 뭐 릴케의 시 하나, 하이네의 시 하나, 아니면은 뭐 밀러의 시 하나를 갖다가 음악을 넣은 게 아니라 그 시인들이 아예 시집 전체 하나의 시집을 냈을 수 있죠. 하나의 어떤 제목을 내서 시집을 낸다면 그 시집 전체에다가 음악을 넣은 게 바로 연가곡집이죠. 예술가곡이면서 연가곡집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가곡집이라고 하면 제목들이 일련의 제목들이 쭉 있으면서 거기에 음악의 각양각색의 음악들이 거기에 이렇게 얹혀지는 그런 바로 가곡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 지난번에 슈베르트에서 밀러의
뭐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의 백조의 노래, 뭐 겨울 나그네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시어들이 음악에서 바로 이렇게 톡톡 잘 나오는 것처럼 바로 오늘 시인의 사랑도, 슈만의 시인의 사랑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쩌면은 잘 모르겠어요. 슈만 노래인데 잘 모르겠어요. 성악과 이 음악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진 않아요. 할지 모르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네 번 굉장히 음악이 아름답고 그리고 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곡이 바로 이 슈만의 시인의 사랑이 아닐까 정말 감히 자부해 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슈만의 시인의 사랑은 하인의 시집 노래의 책 중에서 서정적인 간주곡이라는 그런 그 시, 연작 시 중에서 그러니까 서정적인 간주곡이라는 그 시집에 거기서 16곡을 뺀 거예요. 16개의 시를 빼서 바로 이제 여기에 작곡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슈만의 연가곡집을 보게 되겠는데, 슈만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슈만의 음악 좀 어려워요. 화성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악보 보기도 쉽지는 않아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슈만 자체가 오프스의 거의 초반에 한 20몇 개가 거의 다 피아노 곡이에요. 그렇게 피아노에 대해서 슈만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 이 시인의 사랑은 오프스 48번이에요. 48번이니까 이제 피아노 곡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작곡 양을 좀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악곡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를 할 거냐면, 그럼 선생님 슈베르트의 연가곡집하고 슈만의 연가곡집 뭐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궁금했어요, 저도. 음악적으로 그냥 이거는 슈베르트 가곡이고 이건 슈만 가곡이라고 그냥 듣고만 있었지, 과연 이 두 사람이 차이가 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연구해보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네요. 자, 가장 큰 특징을 본다면 슈베르트의 연가곡집은 하나의 스토리가 이렇게 쭉 있고 거기에 관통하는 그런 스토리를 따라서 음악이 이렇게 쭉 흐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기억하실까요? 밀러의 시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그 연가곡집은 슈베르트가 그걸 작곡할 때 처음에 1번이 그거죠. 방랑, 자기가 이제 떠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면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서는 뭐 표표에 흘러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보고, 그 다음에 떠나다가 어느 아름다운 물방앗간, 거기서 아가씨, 자기의 이제 마음을 가져가는 아가씨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만나게 됐으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만나게 된 거에 대해서 시냇물에게 감사하고, 뭐 그 다음에 또 막 그렇게 해서 자기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막 꽃피우고 있는데 어떤 일이라죠? 그 여인은 자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막 자존심 상해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뭐가 있냐면 시드른 꽃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냇물의 자장가, 시냇물이 막 이제 달래주죠. 인생이란 그런 거야. 이제 좀 편안하게 쉬어, 너 애썼어 라고 얘기하는, 어느 정도의 하나에 이렇게 쭉 간통하는 그런 물방앗간의 청년이 느끼는 그 하나의 그 여정, 느끼면서 가는 그 여정을 갖다가 하나의 시로 이렇게 쭉 깨워온 거라면, 슈만은 시인의 사랑이라고 해서 시인이 어떤 여건에서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인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뭘로 하나가 묶여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음악적인 조성감이나 그리고 음악적인 모티브, 그래서 꼭 처음에 나왔던 반주의 음영, 중간에 나오는 반주의 음영, 나중에 나오는 반주의 음영, 그런 걸로 인해서 쭉 하나로 깨어지는 그런 게 바로 슈만의 연가곡집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나름대로는 결론을 내린 건
슈베르트의 연가곡집은 좀 더 시적인, 거기에 좀 더 우리의 작곡자가 조금 더 배려를 해줬다면, 시의 그 스토리에 좀 더 배려를 해줬다면, 슈만의 연가곡집은 그 시를 바탕으로 하지만 슈만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음악적인 시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정말 음악적인 시를 다시 썼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적인 문학 작품을 슈만이 완성했다. 아, 이 표현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음악적인 문학 작품을 슈만이 완성했다. 그게 바탕은 바로 시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으로 음악을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슈베르트보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좀 더 피아노의 선율이 위에 성악적인 선율을 다 따라가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곡들 좀 들어보시겠지만, 들어보다 보면 그 반주만 치다 보면 실제로 노래는 어떤 노래가 나올지 여러분들 전혀 예측을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반주의 맨 오른쪽 윗선율은 성악적인 노래 선율을 같이 연주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래서 위에 선율을 이렇게 어느 정도 따라가다 보면 노래를 굳이 부르지 않아도 이렇게 좀 완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슈만의 이 시인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반주 음역만 이렇게 듣다 보면 나중에 노래는 어머, 노래는 이런 노래였어? 굉장히 다른 느낌이 좀 들기도 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노래의 선율과 반주의 선율도 그렇게 독립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서로 정말 상호 독립적으로 이렇게 가지만 어떤 보완적인 그런 걸 간다면, 바로 가사에서도 가사 자체가 곡마다 뭔가를 막 연결지어서 어떤 거를 시사하려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미지만 주면 그거는 슈만이 그걸 가지고 전체 16곡을 이렇게 깨워온, 그래서 음악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연가곡집은 슈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예술가곡의 처음이 슈베르트였다면 좀 더 완성한 사람은 슈만이고요. 그 다음에 브람스도 있고요. 너무나 슈만의 제자죠. 브람스 있고요. 그리고 볼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곡 반주 누가 반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주로 이 네 작곡자의 반주를 맡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곡자가 따로 피아노 곡을 치듯이, 피아노 곡을 작곡하듯이 심혈을 기울여서 작곡한 곡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악보 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노래까지, 노래 선율까지 딱 얹었을 때 와우, 이 곡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런 성악곡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인의 사랑을 소개하게 된 게 되게 기쁘고요. 사실 코로나로 때문에 하게 된 거지만 보통 반주 수업을 오랫동안 좀 해왔지만 슈베르트 연가곡집이라든지 슈만의 연가곡집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중에 한 곡을 하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갔지,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하진 않았는데,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돼서 되게 저는 좋습니다. 우리 성악가 지금 친구들도 두 사람이 이제 영상 보고 있을 텐데요. 아마 성악가 친구들한테 더더군다나 이 강의가 참 좀 더 흥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슈만의 그 곡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반음계 진행 많이 나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나 내려갔다가 하나 올라왔다가 이렇게 살짝 오르 내리는, 그렇기 때문에 장식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반주할 때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 박자에 딱 그 음을 좀 눌러줬으면 좋겠는데 그 음이 빨리 나오거나, 아니면 그 다음 음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 음이 빨리 가지 않고 그 전 음에서 머물러가지고, 서스펜션이라고 그러죠. 머물러서 빨리 가지 않는 그런 계류음들도 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또 슈만이 굉장한 천재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나중에 슈만이 46까지 살게 되죠. 근데 거의 40살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그런
그런 또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40살은 딱 아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자살도 시도하고 정신병으로 굉장히 이제 고생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슈만이 보통의 그런 작곡자는 아니었고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단어를 가지고도 음악을 만들고요. 내지는 클라라의 선율 해가지고 클라라 선율의 그 음영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여기저기 음악에다가 이렇게 쏙쏙 집어넣기도 하는, 굉장히 나름대로 이 작곡에 있어서만큼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작곡자였어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 슈베르트하고 슈만,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슈베르트하고 슈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기억나나요? 슈베르트가 1797년 태어나서 1828년. 그래서 결국 31살에 그런 나이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요절한 그런 작곡자인데, 그럼 슈만하고의 그 간극은 어떻게 되나? 슈만은 181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슈만이 죽은 게 1856년이에요. 아까 46살까지 살았다 그랬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슈베르트하고 슈만하고 거의 1793년 한 13살 정도 때, 그렇죠, 슈만이 태어난 거예요. 슈베르트 13살 정도의 슈만이 태어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할 수 있게 한번 제가 얘기 드려볼까요? 어느 정도 13살 차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미스터 트롯 보시죠? 미스터 트롯에 지금 정동원이가 저 되게 좋아하는데, 정동원이가 지금 뭐 13살? 그렇죠? 13살 정도고, 그리고 13살. 그러고 지금 그 사람이 누구? 임영웅? 임영웅, 이 사람이 지금 30인가요? 그러면 한 17살 정도 차이가 나나 보다. 예, 바로 요 슈베르트가 이 슈만과의 차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슈만이 태어났을 때 슈베르트가 한 17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 나이 차이가 한 17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정동원이 임영웅을 쳐다봤을 때 그 나이 차이가 바로 슈만이 슈베르트를 바라봤을 때 그 나이 차이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안 잊어버릴 거예요. 슈베르트가 슈만보다 한 17년 앞서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음악가들은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서 이렇게 뭐 하기보다는, 바로 슈만은 슈베르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의 음악적인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잘 알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슈만은 슈만 나름대로 슈베르트를 극복하고 내지는 좀 더 뛰어넘고, 그래서 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음악을 잘 지어낸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슈만은 또 되게 재미있죠. 우리 슈만 얘기하면 누가 나와야 되죠? 클라라 얘기 나와야 되죠. 자, 클라라 얘기도 살짝은 제가 좀 드릴 텐데요. 영상이 이게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좀 꺼졌다가 그러고선 또 다시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슈만과 클라라 얘기는 그 다음번 시간에 제가 시인의 사랑 곡을 실제로 다 좀 이렇게 훑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어쨌든 슈베르트의 그런 음악적인 그런 기반 위에서 바로 그런 자양분을 받고 우리의 슈만이 바로 이 예술 가곡을 좀 더 완성시키게 되었다. 그래서 작곡하게 된 게 슈만의 시인의 사랑이다 라는 게 바로 오늘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관점입니다. 자, 우리 이 시인의 사랑은 슈만이 1840년, 그러니까 30살에 작곡을 한 건데요. 30살 정도면 굉장히 음악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르익고 자기 나름대로 아주 음악적인 그런 결실을 아주 맺기에 충분한, 그렇게 무르익기에 충분한 그런 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그때 완성한 시인의 사랑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한번 저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